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경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건 뭐 좀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도둑들이 마을의 전신줄을 뜯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요즘 구리 해적단이라는 별칭의 그런 도둑들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통신선 속에 있는 구리선을 노리고 사회의 인프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케이블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홀을 뜯고 아스팔트를 깎아내기도 하고요. 또 전봇대를 타고 올라가서 케이블선을 절단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봇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사실 통신사 직원이라면 그렇게 큰 의심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통신사 직원인 것처럼 조끼도 입고 안전모도 쓰고 이렇게 해서 마치 전선을 수리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케이블을 절단해가는 거죠. 예. 이 케이블이 기본적인 도구로도 쉽게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둑들이 케이블을 노리는 건 그 속에 있는 구리가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전력 공급 설비나 고전압 연결선, 통신 배선 이런 갖가지 곳들에 두루 사용돼서 구리가 AI 인프라 시대에 쌀과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또 전기차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을 때도 뭐 기존 내연기관차나 아니면 화력 발전소에 대비해서 구리가 서너 배는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수요는 이렇게나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은 정체돼 있는 게 문제예요. 세계 주요 구리 광산에서 생산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9월 인도네시아 그라스버그 구리 광산에서 대규모 토사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산 운영이 한동안 중단된 적이 있었고요. 또 7월에 칠레에서도 마찬가지로 코델코 광산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생산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페루 구리 광산에서도 시위가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시위대랑 대치하는 과정에서 광산부터 한국까지 수송로가 막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공급은 이렇게 타이트한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구리 가격은 올해만 3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구리의 그 역사적인 중간값이 톤당 6,000달러 중반 정도인데요. 네. 이제는 톤당 10,000달러를 훌쩍 넘길 정도로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 뭐 전기차 수요가 폭증한다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2000년대 이후에 구리가 톤당 1만 달러를 넘긴 적이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때는 뭐 저희 신문도 마찬가지고 대서특필할 정도로 이 1만 달러 시대가 굉장히 희귀했는데 네. 지금은 뭐 10,000달러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수준이고 내년에는 13,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도둑들이 이 돈이 되는 자원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절단한 케이블에서 구리만 쏙 빼내서 되판다고 합니다. 이야, 쉽게 말해 도둑들 눈에는 통신선이 다 돈으로 보이는 건데 전기줄을 똑 떼서 팔면 얼마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케이블을 절단한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고철상에 가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네. 지역 고철상에 가면 값을 쳐주는데요. 가공되지 않은 구리 기준으로 파운드당 2에서 3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리선이 두꺼울수록 당연히 값은 더 나가고요. 그래서 고철상이 구리를 매입할 때 그냥 다 매입하진 않고 출처를 한번 물어본대요. 그럼 도둑들은 뭐 제가 건물 철거를 하다가 뭐 좀 가져왔어요. 공사하다 가져왔어요. 라든지 아니면 저희 건물 전선이 오래돼서 교체하고 있었는데 마침 안 쓰는 전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철상들이 구리선을 가공시설로 보내요. 그럼 그 시설에서는 정말 순수한 구리만 빼서 잘게 자른 뒤에 이걸 용광로에 다시 넣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새 것처럼 구리봉이나 구리판 형태로 주조가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국제 거래 시세와 거의 동일한 값으로 되팔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재활용품이지만 신제품만의 가치가 다시 생성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재활용 구리 스크랩의 약 18%를 공급하는 최대 수출국이고요. 예. 이 구리들은 주로 중국이 수입해 간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사실 구리야 원자재니까 진짜 재활용해서 다시 갖다 팔면 신제품과 똑같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 통신 설비에서 이걸 뜯어가면 통신 설비는 필수 인프라인데
이거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엄청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통신선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데요. 전미 케이블 TV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미국 내 통신망에서 발생한 이 고의 절도 행위가 9,770건, 만 건에 이릅니다. 네. 작년 하반기랑 비교해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상승 그래프와 이 절도 사건이 증가하는 그래프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피해를 입은 고객만 800만 명 이상으로 집계가 됐고요. 또 미국 최대 통신사 AT&T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이 10달 동안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집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구리 도난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지난해 휴스턴에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토네이도 때문에 뭐 전선주가 부러지거나 뭐 훼손이 됐구나, 그래서 정전이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전 중에 일부는 그 정전된 틈을 타서 케이블을 절도해 간 그 구리 해적단 때문에 발생했다고 해요. 머리 잘 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도둑들은 그 땅 속에 매설된 구리선을 트럭에 연결해서 예. 그대로 질주를 해버렸습니다. 이야, 뽑아간 뽑히듯 거군요. 네, 예. 선이 다 뽑아간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통신선이 훼손되면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건데요. 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2차, 3차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통신 케이블이 끊어져서 군 기지라든지 911 응급 서비스라든지 병원을 포함해서 500여 개 기업과 5만여 가구의 인터넷과 유선전화 서비스가 거의 30시간 동안이나 중단됐다고 이야. 해요. 그래서 이 구리선 절도가 단순히 재물 손괴가 아니라 테러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통신 설비라는 게 필수제 중에서도 필수제인데, 그리고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재난 상황들이 점점 더 빈번해지는 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건 진짜 큰 도둑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미국은 이 구리 해적단 잡을 대책이 없나요? 통신사들은 1차적으로 이제 구리선에 위치 추적기를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도난 경로를 추적해보고 있고요. 또 전봇대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서 물리적으로 접근도 차단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올해 미국의 14개 주가 구리절도 단속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주는 이제 고철상들한테 좀 의무적으로 이 구리의 정체를 파악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고철 판매자의 신원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 역시 이제 고철이 쌓인 재활용장을 돌아다니면서 뭐 피복이 벗겨진 그런 구리를 발견한다든지 뭔가 절단된 흔적이 있는 구리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 도난당한 구리의 흔적을 찾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시에 기업이나 가정에서도 뭐 인근 케이블이 도난됐다라는 걸 발견하면 예. 온라인으로 좀 신고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철상들이 이렇게 신고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도난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이 조치 이후에 통신선들이 회수가 되긴 했지만 아쉽게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좀 그렇군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통신선에 구리가 없다면 도둑들이 이 케이블선에 노리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통신선에서 구리를 쓰지 않는 방법도 대안으로 제시가 됩니다. 그럼 구리 안 쓰고 뭘 쓰죠? 조금 더 효율이 높은 광섬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유리섬유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이 광섬유가 구리보다 유지비가 훨씬 적게 드는데 인터넷 속도는 훨씬 빠르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구리처럼 되팔아도 그 가치가 없으니까 훼손될 염려에서도 좀 빠져나갈 수가 있죠. 네, 하지만 가끔 도둑들이 이 케이블이 구리 케이블인지 광섬유 케이블인지 모르고 그냥 무작정 절단을 해버려서 괜히 광섬유 케이블도 잃어버리고 또 그 일대에 피해가 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케이블에 이제 경고 문구를 부착합니다. 여기에는 섬유밖에 없다. 파이버 온리라는 팻말을 붙여두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선 자체가 이거 구리 없는 선이에요. 네, 이렇게 하는 맞아요. 거군요. 그러니까 절단하지 말라는 뭐 경고이자 부탁이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한 만큼 구리 해적단의 활동도 앞으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이 통신 인프라 훼손을 중범죄로 볼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 주마다 판단이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통신선이 절단돼서 뭐 단순히 우리가 휴대폰을 몇 시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서 그치면 다행이겠지만 뭐 재난 경보나 응급 환자 이송 이런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걸 재산 범죄로 국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의 대응 강도가 더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살다 전신줄을 뜯어가는 도둑들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다음은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요즘 건설 현장이 멈추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이것도 제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습니다. 가축 분뇨 때문이다. 이건 또 뭐예요? 네, 유럽 중에서도 네덜란드가 이른바 질소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라가 질소 배출량을 통제하지 못해서 주택과 도로, 뭐 철도 이런 건설 프로젝트가 줄줄이 중단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가축의 분뇨입니다. 예. 그 유럽연합이 수질 보호를 목적으로 농가가 농지에 뿌릴 수 있는 비료의 양이나 분뇨의 양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축의 분뇨에는 질산염, 즉 질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어서 가축이 많으면 질소 배출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네덜란드의 소와 돼지가 사람 수만큼 많다는 점인데요. 축산업 강국답게 약 1,500만 마리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덜란드 인구가 1,800만 명 정도래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영토의 절반은 사람, 절반은 가축이 살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미 질산염 제한치를 초과해버린 지 오래예요. 근데 새로 건물을 짓는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공사 차량, 콘크리트, 난방 장비 이런 과정에서 질소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배출량을 이미 가축이 다 채워버렸으니까 건설업계는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때 번번이 퇴짜를 맞고 공사를 멈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덜란드 공중보건청에 따르면 농업이 네덜란드 전체 질소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유럽연합의 집행위원회, 그러니까 행정부 격의 단체인데요. 집행위에 좀 시간을 좀 더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업 규모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질산염 사용 제한 규정을 일시적으로 좀 면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위가 이걸 최근에 거부했다고 해요. 그러면 결국 네덜란드 내부에서는 대립 구도가 생겨버려요. 예. 축산업 규모를 줄여서라도 주택을 더 지으려고 하는 측이 있고 반대로 왜 우리만 희생해야 하느냐, 축산업 규모를 축소하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라고 반대하는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덜란드 정부가 농업 부문에서 나오는 질소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또 산업과 교통, 건설 부분에서도 역시 배출량을 줄여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농업 부문에 칼을 대야만 이 목표치가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전임 정부가 어떤 대책까지 내놨냐면 2022년에 주요 자연보호지역 인근에 있는 농장 3천여 곳을 사들였어요. 네. 그래서 폐쇄했습니다. 근데 이때 농민들이 굉장히 심하게 반발했는데요.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유통창고를 막는 그런 대규모 시위를 벌였어요. 농업이 없어봐라. 식량이 과연 자급자족할 수 있겠냐. 즉 농업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규제와 감축에 대한 요구가 왜 계속 농업 부문에만 집중이 돼 있느냐, 건설업계도 같이 부담을 져야 되지 않겠냐, 또한 환경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 비료를 바꾸거나 가축 사육 방식을 바꾸면 결국 비용이 들고 이건 수익 악화로 이어진다. 이런 점도 농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신규 주택이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예. 유럽 평균 인구 밀도가 제곱킬로미터당 106명인데 예. 네덜란드는 500명이 넘어요. 야, 5배 가까이 되네요. 네, 우리나라가 한 515명 정도라고 하니까 예. 우리나라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예. 네덜란드 역시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특정 도시들에 집중돼 있기 때문인데요. 예. 뭐 암스테르담이나 로테르담, 헤이그 이런 도시들을 포함하는 서부 해안의 그 지역 도시권 란스타트라고 불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의 특징이라고 하면 주택난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신규 주택 건설 제한이 주택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 수가 정부의 목표치를 충족하려면 한 23만 호가 추가 공급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해 보면 2045년이 되어서야 이 목표치를 달성할까 말까라고 해요. 네. 또 건설 허가가 나지 않으면 새로운 에너지 기반 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 투자자가 선뜻 자금을 댈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정부가 이런 허가 제한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활동 손실 규모가 연간 GDP의 0.4%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군요. 농업과 축산업도 네덜란드 경제의 중요한 축인데 이게 질소 배출을 줄여야 하지 안 그러면 큰일 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농업을 더 발전시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또 환경과 이런 거에 부응해야 되는 거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렇죠. 너무 어려운 문제죠. 예. 그래서 이 상황이 어쨌든 그냥 지금 유지된다면 뭐 환경 비용과 경제적 손실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정부가 뭐 건설업계와 뭐 시민들 그리고 농업계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정치적 혼란도 분명히 수반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절충점을 찾을 때까지 네덜란드의 질소 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덜란드는 유럽 다른 국가들에게도 농산물, 축산물 많이 제공하는 국가인데 이거 뭔가 다른 유럽에도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큰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중일 모두 심각한 저출생 문제 겪고 있는 거 그런 상황인데요. 특히 중국이 그 속도가 빠릅니까? 특히 그것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데 그 과정에서 피임 기구에 과세한다. 네. 중국 정부가 30년 만에 다시 콘돔이나 피임약 이런 피임 기구에 부가가치세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13% 정도의 세율인데요. 네. 중국이 아시다시피 1978년에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시행했잖아요. 그래서 엄격한 산하 제한 정책이 도입이 됐고 1993년에는 피임약과 피임 도구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예. 피임을 어렵게 만들어서 출산을 유도해보겠다 이런 쪽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시다시피 중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한중일 3개의 나라 중에 가장 가파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중국 국가통계국이 한번 살펴봤더니 지난해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8명이었고 예. 또 2022년부터 24년까지 3년 연속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난해 출생아 수가 954만 명인데 한 자녀 정책이 폐지됐던 10년 전 2016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신생아 수가 절반으로 뚝 떨어진 거예요. 예. 또 결혼을 기피하는 공혼족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서 출산율 반등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이제 콘돔 면세를 폐지한다 이런 급진적인 정책까지 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 서비스나 결혼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도 포함됐을 만큼 중국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또 남녀 육아휴직을 확대하는 각종 복지 정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임 도구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뭐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는 정책 이반자들도 큰 기대를 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저출생 문제와 관련한 제안이 꾸준히 나오는 등 여러 시도를 해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피임약 등의 피임 도구들을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것도 뭐 나름의 대안일 수도 있는데 다른 시도들은 어떤 걸 하고 있나요? 파격적인 정책들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일단 대학 입시에서 혜택을 줘보자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대학 입시요? 네. 중국 런민대학의 한 교수가 뭐 둘째에게 수능 점수로 따지면 둘째에게 20점, 셋째에게 50점, 넷째부터는 무시험으로 명문대에 합격시켜주는 게 어떻겠냐. 가산점을 팍팍 줘보자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에서 다시 태어나면 넷째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 중에 한 그럼요. 번인데 뭐 무시험 입학이라면 예. 저도 탐납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학만 보장해준다면 효과적인 출산율 반등책이 될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네. 2022년에 시행됐던 양회에서도 중국의 한 IT 기업 대표가 셋째는 대학 입시에서 10점에서 20점은 더 줘야 된다 이러면서 출산율 제고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를 한 명 낳아서 키우는 거는 그나마 괜찮지만 둘째, 셋째까지 낳아서 기르는 건 감당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네.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입 가산점을 줄만하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우리나라도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들 덜 낳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그래서 공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책 만들고 국가 예산 쓰는 거에 비해서 차라리 그냥 가산점을 셋째 아니면 넷째는 무시험으로 입학하게 해주면 진짜 이것도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급진적이지만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 의무교육 기간을 좀 줄여보자라는 제언도 있었는데요. 청년들이 사회에 너무 늦게 나와서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도 늦어지는 게 아니냐. 그럼 반대로 청년들이 사회에 빨리 진출해서 자리를 잡도록 도와줘보자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전국 인민정치협상회의의 한 위원은 현행 12년인 중국의 의무교육 학制를 9년으로 단축하자는 발언을 했어요. 예. 그러면 6살에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15살이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고요. 대학에 진학을 해서 졸업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19살이면 사회 진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 정도 일을 해서 기반을 닫고 결혼을 한다고 치면 30살 이전에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예. 그런 구상이 나오죠. 음. 그리고 결혼 가능한 법적 나이를 18살로 낮춰보자. 또 아이를 2명 낳기 전까지는 콘돔 구매를 제한해야 한다. 이런 각종 급진적인 정책들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워낙 만성적인 문제다 보니까 요즘 저출산에 대한 이슈가 조금 관심이 뜸한 것 같은데 이건 진짜 국가의 근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도 별의별 생각을 다 하네요. 자, 그러면 이런 정책들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여론 궁금합니다. 단순히 세금과 정책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느냐. 피임 기구의 과세를 하건 말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게 중론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경제 불안, 비싼 교육비, 높은 주거비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출산 장려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특히 중국은 아이 한 명을 낳아서 키우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국가에 속해요. 중국 위와 인구연구소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평균 54만 위안이 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 돈은 얼마나 돼요? 1억 원 이상이에요. 어휴. 그래서 경기 침체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젊은 층들이 과연 1억 원 그 이상의 그 금전적인 그 투자와 예. 자신의 그런 노동력을 그런 희생하면서까지도 출산을 해야 하는가 당연히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죠. 그렇죠. 중국의 국민소득까지 생각했을 때 1억 원은 진짜 큰 돈인데. 네. 그리고 피임기구의 가격과 출산을 연결짓는 게 이게 맞느냐, 이 논리가 탄탄하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데요. 네. 세금이 추가됐다고 해서 즉 피임기구가 비싸졌다는 이유로 피임을 안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과연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울 수 있겠냐는 거죠. 네. 그래서 무엇보다 피임기구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도 큰데요.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성병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HIV 감염률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 추세라서 더 문제가 되는데요. 예. 세계적으로는 이 감염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중국 질병청에 보고된 감염 건수를 보면 200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0.37명이 감염됐었어요. 네. 2021년에는 그 수가 8.41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야, 엄청나게 늘어났네요. 물론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가려진 수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어쨌든 대부분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예. 이 피임기구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를 다룰 때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 세 국가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응책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앞서 소개한 여러 급진적인 출산 장려 정책 중에 과연 중국 정부가 실제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넷째는 명문대에 무시험으로 입학하게 해줄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파격적인 정책이 나온다면 소식을 또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참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별의별 정책을 다 도입하는데 중국도 하다하다 무시험 전형부터 피임 기구에 과세하고 별의별 정책들을 다 도입하는데 다른 나라가 뭔가 효과가 있으면 우리나라도 진짜 검토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경제 한국경제신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